원래 시간보다 한 20분 늦어졌는데 가능하면 좀 빨리 끝내야 다음 일정이 또 있네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모두 30일 쪽인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걸 출력해서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저는 좀 말로 건너뛸 것 빨리빨리 건너뛰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이제 전 세계에 큰 관세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마가와 미중 패권 경쟁이 우리 경제에 지금 어떤 불확실성을 만드는지,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경제의 실제 모습은 어떤가, 또 오늘 주제가 별로 디지털 체인지를 어떻게 제주도에서 만들 거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에게 좀 구체적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정부가 얼마 전에 발표한 그리고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심의할 그 예산안에 나타난 한국 경제의 혁신 방향, 주로 디지털 혁신과 관련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제주 경제가 나아갈 방향도 상공회 저쪽에서 생각하신 건의안 이런 것들까지 함께 생각해 볼까 합니다. 우리 모두 잘 아는 것처럼 마가라는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라는, 미국은 다시 안 해도 그동안도 위대했는데 이 마가라는 것 때문에 2차 대전 이후 전 세계는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무역주의, 국제 분업을 토대로 하는 자유무역주의를 토대로 굉장히 여러 가지 무역 목적을 겪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번영했는데, 그 과정에서 나타난 것 중에 한 부작용 중에 하나가 미국의 재정 적자가, 미국의 무역 적자 폭이 커지고 재정 적자가 커졌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의 통화인 달러가 미국 내 통화로만 쓰는 게 아니라 국제 결제 수단으로 쓰여집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1900년, 1980년, 90년대까지만 해도 전 세계 교역량과 전 세계 생산량의 교역량의 한 절반 이상을 미국 경제가 다 감당을 했는데, 이제 중국 경제가 부흥하고 남북도 부흥하고 유럽도 나름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미국 경제가 차지하는 교역에서 비중은 2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국제 교역을 결제하는 통화는 계속 달러를 쓰니까 달러가 65%를 결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 이상으로 모든 나라가 달러를 보유하려고 하다 보니까 달러 값이 올라가죠. 달러 값이 올라가면 미국 물건이 비싸서 안 팔립니다. 이것이 미국 무역 적자,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려니까 미국 재정 적자가 커지는 이유인데,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를 트럼프는 전 세계 상대로 미국에서 대해서 무역 적자를 가장 많이 기록한 25개 나라를 포함한 쉬운 7개 나라, 사실상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나라를 모두 망라해서 관세를 높은 수율의 관세를 매겨가지고 재정 수입도 늘리고 미국 무역 적자 문제도 해결하고, 그리고 미국에 투자한 기업은 이 관세를 안 물어도 되니까 미국의 투자를 유도해서 미국 경제를 다시 되살리겠다는 그런 야심찬 계획을 발표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협상 과정에서 영국은 10%로 가장 낮은 관세를 인정받았고, 일본이 다음 15%, 우리도 15%인데 우리는 아직 시행 관세는 아직 15%가 실천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근데 미국 전체 무역 적자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중국 제품인데, 중국도 만만치가 않아서 중국이 계속 버티고 보복 관세를 하겠다고 하니까 미중 간에 그 협상이 지금 아직도 완결이 안 된 채로 계속 연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세계 이 첨단 산업에 첨단 기술을 놓고 내가 패권 국가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경쟁 체제가 치열하게 하면서 이제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과거에는 어떤 특별한 안보라든가 특별한 첨단 기술 그런 기업과 이런 걸 한정해서 했는데 이제는 전반적으로 공정, 장비, 부품, 소재, 완제품, 첨단 기술까지. 그래서 최근에 우리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중국에서 만들고 있는 반도체 과정에 세계 반도체에 관해서 원천 기술의 거의 60, 70%를 첨단 원천 기술은 다 미국이 아직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사용한 기술을 못 쓰도록 제한했다가 오늘 아침 언론을 보니까 건별로 심사해서 허락하겠다라고 지금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지금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앞다투어 미국에 투자를 하게 되니까 미국의 이 FDI라 그래서 외국인 직접 투자, 그 그린필드 투자라고도 하지요. 공장을 직접 짓고 기계도 가져오고 기술도 가져와서 그 나라에서 직접 경영하는 어느 나라나 가장 원하는 형태의 투자가 전 세계의 4분의 1이 미국에 집중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이 1등이다. 최근 2년은 한국이 압도적으로 1등을 하고 이번 관세 협상 과정에서 앞으로 3,500억 달러를 약 500조 원 가까운 돈을 투자하겠다고 약속을 한 상황입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 잘 아시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국제 경제 질서가 가면서 과거에는 전 세계의 공장이 중국, 일본, 한국이 전 세계 공장 역할을 하면서 미국의 금융 자본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가 네트워킹되고 잘 순환이 됐는데 이제는 이것이 블록화, 지역화돼서 자유무역주의 시스템이 지금 붕괴되면서 보호무역주의가 보편화되는 그것도 미국 중심으로 보편화되는 그런 공급망의 개편이 일어나고 있고 특정 제품별로는 어떤 블록에서 어떤 지역에서 때로는 중국을 중심으로 예를 들면 반도체는 한국과 대만과 일본을 중심으로 블록화되고 하는 그런 경제 공급망의 재편이 지금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동시에 전 세계가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첨단 과학 기술에서는 우리가 1등 해야겠다 하는 첨단 과학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들어갔다 보니까 이 공급망 개편과 첨단 과학 기술 경쟁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것이 현재의 경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면 상품 교육보다 서비스 교육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LG 고덕경제 웅진코웨이 정수기 같은 거 보면 서비스와 제품을 함께 섞어서 팔죠. 그런 것들이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지고 그리고 디지털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 제조 서비스가 제품 속에 내장돼 버립니다. 디지털화가 되면 될수록 그리고 국제 교육의 대상이 되는 것이 과거에는 제품만 사고 팔았는데 이제는 거기다 서비스를 얹혀서 팔거든요. 그래서 큰 특성의 하나가 서비스 교육이 빠르게 늘고 있다. 이 점을 경제인 한국인 여러분들은 염두에 두고 앞으로 미래의 투자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첨단 과학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공급망 재편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핵심은 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누가 먼저 AI에서 첨단 과학기술을 개발하느냐 그 수준에 올라가느냐는 AI 혁신 그리고 말씀드린 서비스 교육의 확대 그리고 올여름 여러분이 겪었던 것과 같은
이런 기후 변화로 인한 것이 워낙 전 세계에 심각하게 미치기 때문에 에너지를 개발하는데 이 기후 변화와 어떻게 연결시키면서 에너지 자원을 확보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국제 경제에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당장 당면 과제는 도대체 트럼프가 지금 하는 이 마가노믹스라는 거, 참 어느 나라나 힘들고 견디기가 어려운데 과연 이게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저렇게 갈 수 있는 건가 하는 데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맨 아래 보면 금년 5월에 제주 포럼을 했죠. 그때 제가 사회에서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의 학자, 전문가들이, 고위 관료 출신들이 모여서 이 보호무역주의를 대표하는 것이 지금 마가노믹스 아니겠어요? 이것에 관한 평가를 해봤는데 거기 나온 전문가들은, 심지어는 미국 전문가들까지도 이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하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속 가능하려면요, 우선 미국 경제가 잘 돌아가야 되는데 현재 이렇게 많은 관세를 매기고 해서 전 세계가 고통스럽지만 미국에서 재정 수입은 늘었어요. 관세 수입. 하지만 일부 제품, 일부 공장을 제외하고는, 특히 예를 들면 관세가 15%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수출을 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한 제품에서 10% 이상의 매출 순이익을 올린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15%를 더 내라 그러면 대부분의 수출업자가 자기가 부담해야 되면 못하죠. 수출 포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물건은 필요하니까 어떻게 타협을 하냐 하면 반반, 수출업자가 반 부담하고 수입업자가, 미국 수입업자가 반 부담하는데, 미국 수입업자가 그것을 소매상, 도매상에 정가시켜서 전 유통업체에다가 이걸 팔아보니까 물건값이 뛰니까 미국 소비자들은 물건값에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리고 물건이 안 팔리니까 유통업이 가게도 줄이고 종업원도 줄이니까 고용률이 떨어지고 있죠. 근데 이것을 정당하게 발표한 미국 통계국장을 통계를 조작했다고 트럼프가 파면을 시켜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미국 같은 나라에서 이 통계가 조작될 수 있을까요? 다른 통계는 몰라도 고용 통계는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여러 지표들이 모아져서 만들어지는 통계 아닙니까?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 시간이 누구 편이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년에 트럼프 미국은 중간선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슬아슬하게 상하원에서 공화당이 한두 석 많지만 중간선거에서 이걸 확보할 수 있느냐, 만일 지게 되면 날개가 꽤 꺾일 거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3년 이후에는 트럼프는 대통령직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고 앞으로도 영원히 못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버티고 있습니다. 중국은 3년 내에 선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은 중국 사람들은 시진핑 편이다,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들을 고려해 보면 우리가 이 대미 협상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기적인 이 손실, 쉽게 얘기하면 현찰을 최소한 써야 된다. 그러려면 관세는 가능하면 낮게 부담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중장기적으로 끊어주는 오음, 그게 대미 투자 약속이죠. 우리가 500조나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똑같은데, 예를 들면 우리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200조를 한다. 그랬을 때 현재 우선 시장에서 폭스바겐이나 볼보나 토요타보다 현대자동차가 더 잘 나가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생각하겠죠. 우리 기업들의
미래 비전, 미래 투자 환경에는 좋은 거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고용이 되고 물건이 만들어지고 하려면 최소 5년은 걸렸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평가를 하고 폰들을 조성하고 공장을 짓고 생산을 시작하려면 최소 5년은 걸리잖아요. 국내에서 해도 그런데 미국에서는 더군다나 지금 이민 정책을 트럼프가 저렇게 강경하게 거칠게 하면은 더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이런 투자 전략, 투자 확대 약속을 가지고 관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버텨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1985년이든가요 플라자 협정이라는 것을 미국이 맺었는데 이것은 매 20년마다 한 번씩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미국의 무역 적자, 재정 적자 폭이 커지는 위기를 미국이 맞습니다. 그때마다 국제 시장에 많은 충격을 주는 방법으로 해결했는데 가장 크게 충격을 줬던 것이 1985년 플라자 협정입니다. 이 플라자 협정에서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네 나라의 관세를 인위적으로 절상하고 환율을 그리고 미국 달러는 평가 절하를 해서 미국 상품이 싸게 잘 팔리도록 만들었죠. 근데 이때 일본 엔화가 엄청나게 10년 사이에 10배가 높아졌습니다. 절상됐습니다. 285원, 1985년에 달러당 285엔 하던 일본 엔화가 10년 뒤인 1995년에는 85엔까지 떨어졌어요. 절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 물건이 안 팔리죠. 그리고 일본이 금융에 큰 혼란을 겪으면서 거품 경제가 일어나가지고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최근까지도 겪어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걸 보고 느꼈던 중국은 지금 금융시장이 완전히 개방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환율도 고정 환율이고 개방이 안 돼 있으니까 중국이 사실은 이 문제가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만 타협이 되면 트럼프도 굳이 비울 필요가 없는데 중국이 금융 개방을 하면 중국 경제 망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상당히 오래갑니다. 플라자 협정 때는 말씀드린 네 나라가 다 미국의 안보 우산 속에서 미국의 안보 도움을 받지 않고는 나라를 지켜갈 수 없는 상황의 나라들이니까 미국이 무리한 요청을 해도 응하지 않을 수가 없었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플라자 협정과 같은 방법은 안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된다고 해서 제가 그 제주 포럼에서 지금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가 있는 김영범 정책실장하고 제가 같이 의논하고 협의해서 이 문제를 우리가 대체해서 미국에 대해서 무역 흑자를 많이 낸 10개 나라의 대표들이 모여서 라운드 테이블을 만들어가지고 미국도 들어오고 중국도 들어오게 해서 그렇게 해서 거기서 환율 절상을 하더라도 한 1~2% 낮은 환율의 변동은 수시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건 우리 경제가 흡수할 수 있거든요. 어느 나라나. 그렇게 하면서 그 대신 달러가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거를 좀 줄여야 된다. 전 교역량의 20%밖에 안 되는 나라가 전체 교역의 65%를 달러로 결제하다가 생기는 부작용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거를 대신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그 디지털 방코를 만들자 하는 걸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김영범 실장도 왔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미리 대비하고 국제회의가 있을 때마다 이걸 주장해야 되는데 이미 영란은행 총재를 지낸 카나다 그 총리 또 일본, 중국 이런 쪽에서 학자들이 저희 제주 포럼에서의 주장에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이구 시간이 많이 가네요. 이제 500조 가까운 돈을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에 투자하겠다. 주로 자동차하고 반도체인데 이렇게 되면 여기 협력업체까지 다 하면 자동차 분야에서만 한 5천 개의 협력업체가 미국에 나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 제조업이 공동화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왜냐하면 지금 우리하고 우리보다 더 심한 고통을 받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 중국이겠죠. 그러니까 중국은 저가 상품을 우리나라에 지금 막 쓸어내기 식으로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부터 반도체, 싼 제품, 할 거 없이 배터리까지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경제를 구조적으로 어떻게 혁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경제가 왜 지금 이렇게 어렵냐. 제가 보기에는 97년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는 김대중 대통령 정부에서 어쩔 수 없이 재벌개혁을 금융개혁을 하니까 재벌개혁을 했습니다. 재벌 30대 재벌 중에 17개가 구조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노동개혁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정리해고라는 걸 했습니다. 정리해고라는 건 기업이 망하면 그 기업이 망한 기업에 대한 책임은 경영자에게만 있는 건 아니니까 노동자에게도 있으니까 노동자도 일정 비율을 해고하고 인수해야 한다. M&A 할 때 그게 정리해고인데 그것을 글로벌 스탠다드는 당연하게 인정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걸 인정 못하게 했었거든요. 그거를 97년 외환위기 때 우리가 개혁을 해서 재벌개혁과 노동개혁을 함께 해서 그때 만들어진 경쟁력으로 우리가 고속 성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재벌개혁도 노동개혁도 제대로 해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사정이 반복하고 한 번도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노동계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민주노총은 한 번도 노사정 대화에 안 나섰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여기 보면 민주노총이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서 노사정 대타협에 나오기로 약속을 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을 민주노총 위원장 중에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평을 들었던 김영환 장관을 임명을 했고 그래서 이때 이제 노동개혁의 어떤 골든타임을 마셨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자본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본개혁이라는 게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이사 충실 의무 기준표제 3%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나치게 소수의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경영을 왜곡하고 특히 증시를 왜곡해서 주가 상승을 인위적으로 막았다라는 평가를 국제금융위기에서 받아왔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할 수 없다 하는 판단에서 지금 자본개혁을 상법 개정부터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노동개혁도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럼 노동개혁에서 뭐를 하느냐? 제가 보기엔 두 가지가 꼭 필요한데 하나는 노동시간을 업종별, 직종별로 유연화시켜야 합니다. 현장에서 육체노동하는 노동자와 또 연구 노동자처럼 밤새워 컴퓨터하고 또 씨름하고 토론하고 해야 하는 여기 화이트 칼라는 대부분의 나라가 다르게 합니다. 일본도 미국도 독일도 그리고 그런 나라들은 예를 들면 한국이 삼성전자에서 새 핸드폰이 나오면 미국의 아이패드 애플 회사의 그 카운터파트에 있는 기술자들은 몇 달을 집에 못 가고 그건 하루에 2-3시간씩 자고 열심히 해서 대응하는 제품을 만들어서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에 많이 투자한 근로한 시간을 독일은 근로시간을 저축해서
자기가 필요할 때 뭐 6개월이고 얼마고 장기 휴가를 갈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저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는 최저임금이 전 어떤 직종이나 생산성과 관계없이 지불 여력이나 생계비와 관계없이 최저임금이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OECD 32개 나라 중에서 여기 기록된 대로 21나라는 임금이라는 건 본래 생산성에 따라서 또 필요한 생계비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래서 업종별로 지역별로 다르게 합니다. 우리도 이 개혁을 도입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견디기가 어렵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노동개혁은 안 하고 자본개혁만 해가지고 기업제를 자꾸 옥죄면 기업들이 전부 탈취해버리죠. 한국 자본 이탈이 일어납니다. 더군다나 미국에 500조 원 투자해야 되니까 옳다 잘됐구나 하고 다 쓸어가지고 미국으로 가버리면 한국의 제조 공동화는 더 가속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을 고려할 때 자본개혁과 노동개혁을 동시에 했었던 97년의 경험, 이것이 지금 좋은 골든타임을 맞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안 하면 제일 문제가 여기 예시를 해봤는데요. 외국인 근로자가 지금 급격히 늘고 있죠. 특히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근로조건이 열악한 하우스 농업, 그 다음에 하청, 재하청 돼가지고 건설공사의 막장 현장, 이런데 거의 70~80% 외국인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직종을 똑같이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외국인에게도 또 그 임금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생계비가 올라갑니다.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죠. 이런 불황인데 왜 생계비는 계속 오릅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생계비가 일본보다 비쌉니다. 이게 참 이런 문제를 안고는 우리 경제가 경쟁력을 갖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지역별 유연화, 다양화하는 것이죠. 근로시간 이 두 가지의 개혁이 필요하고, 이거를 저는 이번 정부에서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경제의 과제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럼 우리 경제는 어떠냐면 전년 대비해서 수출은 우선 관세를 세게 매기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관세 시작하기 전에 먼저 수출하자 하고 좀 이익들 보고 그냥 내다 실어내기 수출을 한 것이 상반기의 전체 현상이라 수출은 오히려 잘 됐습니다만, 내수가 아까 축사하시는 분들 그런 얘기 하셨지만 고금리에 지금 불경기에 판매도 안 되고 내수가 아주 나빠가지고 겨우 새 정부 소비 쿠폰 정책 하다 보니까 조금 살아난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반기에 관세 정책을 잘못 대응하면 수출도 안 되면 어떡하냐. 8월달 수출이 관세 정책으로 12%나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면 3, 4분기, 4, 4분기 수출 줄면 우리 경제는 정말 회원하기가 힘들다. 그걸 한번 볼까요? 우리 경제 성장률이 최초로 0%대로 0.9%로 정부는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KDI와 함께 0.8%까지 하향했는데 이걸 한번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일본은요. 이거 조금 먼저 가서 볼까요? 여기 보면 선진국 성장률이 1.5, 1.6입니다. 신흥은 당연히 우리보다 높아서 4%대고요. 근데 우리는 0.8, 1.6 아닙니까? 27년 이후는 정부 당국에서 발표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워낙 불확실성이 높아가지고 예측하기가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우리가 가려면 우리 경제가 또 안고 있는 것은 이웃나라 일본, 제주도 분들은 일본을 잘 아시니까 일본은 지금 아베노믹스 이후에 대규모의 금융 완화, 적극적인 재정 정책, 특히 미국이 일본을 좀 봐주면서 슈퍼 엔저를 계속
엔저로 하다 보니까 일본 수출이 잘 돼가지고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상태로 그냥 가면 우리가 잃어버린 30년에 빠져들게 된다 하는 점에서 여기 보면 왜냐? 일본보다 우리가 더 심각하게 인구도 빨리 줄고 있고 노령자 비율이 늘어나고 청년 실업률도 높고 최근에 기업들의 상태를 보는 주가 상승률도 일본이 우리보다 5배나 높고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맡고 있어서 이게 간단치가 않다. 그래서 이제 해야 하는 일이 적극적 재정 정책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재정 적자 늘어난다는 것만 갖고 공격을 하는데 큰일 납니다. 그러다가. 왜냐하면 재정은 동계적으로 운영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도 우리나라의 재정은 아직도 전 세계 50개 나라가 통계를 생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7번째, 8번째로 재정 건전성이 좋습니다. 재정만 건전하면 뭡니까? 경제가 이렇게 엉망이고 미래에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재정을 동대적으로 운영해서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빚을 좀 지더라도 국가는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무너진 경제를 살려내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지금은 불황이지만 경제가 순환하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임기 5년 내에 호황이 오지 않겠습니까? 어느 시기에는. 그럼 호황이 오면 세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세율이 누진 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10% 호황이 온다 그러면 실제 세수는 한 18%, 20%, 많을 때 25%까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벌어들인 수입으로 동태적 관리를 한 5년 경제순환 주기를 가지고 해야지 매년 적자 안 나게 서로 오금을 높이는 경제 운영을 하면 큰일 나는데 이 잘못을 지난 3년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정부가 범했다. 왜냐하면 나중에도 얘기했지만 R&D를까지 줄이는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R&D를 절반을 줄여버리지 않았습니다. 큰일 날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가지고 있는 자원이 인적 자원뿐인데 R&D를 통해서 과학기술을 장려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이번 정부가 조직 개편도 하고 해서 예산도 적극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총리실 밑으로 옮겨가고 과학기술 부총리를 만들고 이렇게 개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나타난 것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것은 3조를 10조로 늘렸는데 이게 AI의 전면적 전환, 이걸 AX라고 약하는데요. AI 트랜스포메이션. 산업 분야에서는 여기 있는 6가지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분야에 적극적으로 AI 전환을 시키겠다. 그런데 AI 중에서 소위 생성형 AI라 그래가지고 챗GPT 같은 데다가 뭐든지 물어보면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답을 하지요. 그런 식의 AI 전쟁은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에 당할 수가 없습니다. 정보의 양과 이미 투자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뭐에 강점이 있냐? 우리는 제조 강국이니까 이 6개 우리가 아직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제조업의 각 분야에서 우리가 그동안 체험을 통해서 제조업의 그 현장에서 얻어낸 그런 경험을 이걸 계속 AI를 투입해서 더 높은 수준으로 끌고 가면 이 분야에서 반 이상만 세계에서 1등을 해도 우리 경제는 꾸려갈 수가 있다. 여기에 집중 투자를 하자. 그 다음에 생활에서도 바이오헬스, 주택물류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이렇게 잡고 있지만 이건 이제 낡은 거고요. 거기다 걸고도 하지만 이 음향이 자동 조절되는 제가 원하면 그것을 센서가 캐치해서 자동 조절되는 그런 마이크가 이미 우리 그
스타트업들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는 거울을 보면 어젯밤에 잠을 잘못 주무셨나 주름살이 좀 생겼네요. 그러면 거울 지우려면 무슨 화장품 쓰세요 하고 거울에 화장 지시가 나옵니다. 이런 것도 지금 우리 스타트업이 개발하고 있고, 신생아 울림소리를 분석해서 아이가 배탈이 난 것 같습니다, 감기가 걸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리코멘드 해주는 이런 것들이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느 한 분야는 세계에 없는 기술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 공공행정 중에서도 세금 내는 거, 특히 신약 바이오의 동물 상상, 인체 상상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오래 걸립니다. 이것 때문에 바이오 회사들 다 망한다는 소리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거를 획기적으로 앞당기는, 그리고 CCTV 같은 것도 AI로 전환하는 이런 사업에 투자를 하려고 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여기 연구소라든가 인재 양성을 적극적으로 하고 우리 기존 대학 교육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혁신하고 떠들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가 가장 잘못한 R&D 삭감을 이번에 무려 19.3%를 증가시켜서 첨단 기술, AI, 바이오, 콘텐츠, 디펜스는 방위산업입니다. 에너지, 팩토리, 제조, 전반적으로 AI 수준을 높이고 민간과 연계하는 팁스, 그 다음에 인재 양성, 연구 기반, 그리고 이런 R&D 투자가 국민들의 소득 증대화에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국민 성장 펀드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여기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는, 그것을 정부가 앞장서서 만든다. 그리고 우리가 최근 소프트웨어 강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상위 5-6개는 항상 한국 제품이 지금 10년째 차지하고 있고,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장르의 문화예술에서 한국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식료품, 화장품, 의류 쪽의 소비가 빠르게 고도화되면서 한국 제품이 높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가속화시키는 AI 전환을 위한 R&D 투자, 이것을 금년 예산에서 적극 지원을 합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뽑아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것은 앞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또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소관부처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찾아보시고 여러분들이 사업과 연결될 수 있는 영역을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는 대기업이 일사불란하게 우리나라 경영을 육군사관학교식 경영이라고 그랬죠. 삼성전자가 특히 그렇다고. 근데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획일화된 경영하면 기업 망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전 세계 첨단 과학 기술이 끊임없이 새로운 게 튀어나오고 바뀌는데 거기에 유연하게 적응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재벌과 같은 미국의 큰 기업이 빅텍이라고 그러는데 이 기업은 계속 있는데 업종은 계속 바뀌어요. 왜? 경쟁력 있는 새로 나온 거를 계속 사다가 끼고 그 다음에 낡은 거는 계속 팔아버리고 없애버려요. 이렇게 기업, 재벌기업 내부를 치열한 경쟁 구조의 스타트업들의 모임체로 만드는 것이 미국 빅테크의 경영 방법이고, 이 방법으로 우리 기업들도 규모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변화에 적응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 경쟁에서 견뎌내기가 힘든다 하는 점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면 구글이는 뭐 이런 보안업체 같은 것도 사들이고, 메타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데인데 여기 뭐 많은 낙고하죠. 마이크로소프트는 게임까지도 지금 만들어서 하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연결된 것들을 바꿔끼는 동태적 경영이 필요한데 이것이 우리가 조금 우리 기업들이 부족한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주도는 아까 지사님 말씀처럼 통계를 보니까 고용률이 우리나라 17개 시도 중에 1위, 실업률은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고 성장률도 전국 평균보다 높은 아주 좋은 실적을 보이고, 특히 항공우주와 그린수소 분야에서 좋은 기업들이 도내에 투자를 하면서 그 고용원의 60% 이상을 제주도민으로 고용하고 있다. 여러 가지 좋은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어지사가 상장기업 20개를 육성하고 유치하는 사업을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성과를 만들고 있는데, 저는 UAM이 앞으로 제주도의 모든 것을 바꾸는 세상이 올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제주도가 인구가 67만인데 등록된 자동차는 68만입니다. 이게 이제 임대 목적의 전세 차량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렇겠죠. 교통 체증 때문에 이렇게 돼가지고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죠. 그래서 새로운 교통수단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 점에서 제주도가 그동안 투자한 것들을 종합해 보면 UAM 도입에는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군 관할 공역과 비행 제한 구역이 전국에서 가장 적고, 섬 전체가 UAM으로 관광하기에 어딜 가고 싶어도 우선 사람이 저감해서 제주도 전체를 한번 보고 싶지 않습니까? 한 1시간 30분이고 1시간이고 타갖고 쭉 둘러보고 저기 가보자, 이렇게 관광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니까. 그리고 관광객 수가 연간 1,500만 명이라면 UAM의 경제적인 성공 가능성이 아주 높다 하는 것을 제주연구원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관광산업의 기본을 이루는 다양한 정보관리 시스템을 더 디지털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이것은 이미 지금 증가하는 관광객이 어떤 연령층에서 증가하냐? 외국 관광객도 내국 관광객도 전부 20대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 관광객은 K컬처의 영향으로 젊은 사람들 관광이 앞으로 빠르게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정확한 관광 정보, 스마트 교통 시스템, 특히 아까 말한 UAM, 그리고 중국은 이미 상당한 도시에서 상용화되는데 아직도 제주도에서 보편화 안 돼 있는데, 외국인에게 이 다국어 통역 모델을 다 쓰고 있어요. 중국에 가보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아직도 뒤져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체 관광을 좀 디지털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공과 민간이 지금도 하고 있지만 더 잘 일치화되고 결합되어야 이 디지털 전환이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대기업이 할 수 있는 큰 카바가 있지만 새롭고 구체적이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는 스타트업이 잘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에게 플랫폼을 제공해줘서 잘 연계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디지털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 제주 가니까 모든 게 편리하다, 이렇게 되죠. 제가 제주도 올 때마다 이걸 생각하는 건데요. 한번 적어봤습니다. 아니, 제주도가 이렇게 풍광이고 다 좋은데 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해외로, 특히 일본으로 골프를 치러 가나? 일본이 훨씬 쌉니다. 금년 여름에 우리 친구들이 다녀왔다고 그러던데, 오사카에 저기 42도 되는 데 있는 스키장과 골프장을 겸한 곳에 가니까 힐튼 호텔에서 자고 그 힐튼 호텔 근해에 있는 골프 치는데 하루 골프장 27홀 돌고 포함하고 아침 저녁 먹는데 한 사람당 비행기 값은 아니고요. 호텔 숙박, 골프장, 아침 저녁 밥 주는 거 다 합해서 5박을 하는데 5박 6일에 14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제주도 안 하고 그렇죠. 오사카로 가는 거죠. 이런 점에서 디지털 혁신을 통해서 해야 할 첫 번째 과제와 사업이 나는 제주도 상공회의소에서 어떻게 하면 제주도의 관광 코스트를 낮출 수 있을까? 디지털 그건 이제 도와 도 행정과 함께 잘 결합해서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제주도 요새는 많이 나뉘었는데요. 전에 보면 제주도 가서 먹을 게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생선의 대부분의 서양 사람은 안 먹거든요. 매운탕 안 먹는다고 그래요. 근데 제주도 어디 가도 생선이야 매운탕이야. 그리고 제주도에 중국 음식점이 없어. 이런 것들이 큰 호텔이에요. 이런 것들이 개선되어야죠. 아닌가. 뭐냐면 글로벌라이즈라면 중국인도 생선 많이 먹어야지. 습관이. 세계 어느 호텔을 가도 중국 식당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점들. 그리고 놀이문화가 참 문제예요. 놀이문화를 건강한 놀이문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거는 카지노 사업하고 잘 연계해서 디지털화할 때 실제로 나는 이 K컬처가 요새 좀 인기를 얻으니까 예를 들면 폭삭 소가수다 요거를 전용관 상영관으로 만드는 문제 싸게 가서 그거 한번 요약본으로 17회나 되는 거를 시간 몇십 바쁜 현대인이 앉아서 볼 수 없으니까 감동스러운 부분만 이렇게 해석한다든가 이런 식의 놀이문화가 뭐 좀 있었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좀 다른 지역과 연계된 관광 상품이 만들어져야 된다. 제주도만 와서 제주도 한 번 온 사람, 안 와본 사람이 오는 경우보다는 한 번 온 사람이 또 오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부산하고 연결하는 관광, 동해안하고 연결되는 관광, 호남 지역하고 연결되는 관광 이렇게 해서 그러면 코스트를 줄일 수가 있죠. 관광객 숫자가 늘어나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간이 좀 바빠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도 어이구 12시간이네요. 제 준비한 내용은 이걸로 마치고 여러분의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어떻게 한 5분이라도 여러분 질의나 의견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의견과 질의는 다음 포럼에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럼 그때 그렇게 가져오시죠. 근데 저는 또 올라가 봐야 돼서. 아, 그래요? 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감사합니다.